주제가 네, 고등수학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저는 문득 오늘 저도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좀 생각 정리하면서 중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이고, 이거는 이건 쓰고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너 뭔가 약간 경계선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등수학이란 느낌. 걔 어른 됐어? 걔 대학 갔어? 또는 뭐 이제 종교적인 느낌에서는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BC랑 AD 막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신이 있어? 뭐 그런 느낌? 고등수학 했어? 약간 이 무언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판단하고 뭐 기준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큰 뭐 계획이든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고등수학 이런 부분을 이제 곧 시작한다는 친구들은 꼭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폭넓게 좀 얘기해 보면 되겠죠? 저희 인사했나요? 인사 소개 요거 하고 이제 네, 소개할 그런가요? 계획이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먼저 하시죠.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희 SMUD 부원장 한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이성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멈춰서 고등수학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좀 주제가 무겁긴 한데 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고등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등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인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객관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아이가 고등 수학을 시작한다면 그 수업이 정말 아이에게 적정한 난이도로 어, 주어진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예, 중고등 과정에 대한 어떤 단원별의 구성이나 예, 그들과의 어떤 연계성 이게 대수 쪽이 좀 중심이다 보니까 네, 제가 수업 대수 쪽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상하가 저희 이제 시작이잖아요 고등수학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는 중학교 대수 파트에 대한 총 개념을 다 담고 있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개념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 나갑니다. 수상화에서. 그리고 어떤 단원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단원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함수를 배우게 되면 함수 문제는 당연히 집합으로부터 시작되고 뭐 그런 것처럼 모든 단원들이 다 섞여서 이후 과정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모든 단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상화가 이제 그렇잖아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수상화를 모른 채로 그 이후의 과정을 배우고 수능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 과정을 배우기 위한 아주 탄탄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네, 그런 과정의 수상화라는 네, 처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쪽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됐어요. 네, 이게 아이들이 처음 배우게 된 이제 수상화의 단원들을 이제 정석 기준으로 이게 30개의 단원들을 쭉 편성을 해놨어요. 문제집들마다 조금씩 부류가 이렇게 아, 구분이 네, 다른 맞아요. 거죠. 단원들도 네, 네, 다르고 네. 네. 어떤, 대표적으로는 도형의 방정식 쪽이 다른 데는 이제 좀 맞아요. 수상에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네, 이 도형의 방정식부터를 이제 정석에서는 수학 하에 구분을 해보죠. 실제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이 모든 단원들이 한 권에 합쳐진 이제 수학이라는 교재를 받게 됩니다. 교과서 제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출판사들별로 편의상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쪼개서 상하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단원들을 한번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냥 가볍게 단원 제목들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살짝 하자면, 요 초반에 요 단원들은 저희가 이제 식에 대한 관련이에요. 다항식에 관련된. 그리고 이후에 여기 단원의 아이고, 아이고,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단원 제목만 보셔도 큰일 났다 됐어요. 여기는 식에 대한 단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단원들까지는 방정식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 네, 함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방정식이랑. 그다음에 뒤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 이후에 부등식 단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형의 이동까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 파트, 조합 파트. 이렇게 고등 수상화 단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단원들 제목을 보시면 아이들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배운 파트와 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를 먼저 배우고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중등 과정의 교과 과정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먼저 배워요. 2학년, 3학년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식들에 대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관련된 파트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함수에 대한 얘기로 대수 파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고등수학도 수에 대해서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함수에 관련된 단원들 배우고, 예, 수상은 이런 구조로 중등 대수랑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예, 이거 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게 좀 색감을 넣어 봤는데, 파란색은 중등 과정의 내용에서 아이들이 접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파란색 음영 처리된 것들은.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그리고 빨간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또한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단원이 아니면 고등에서 처음 다루는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파트의 차이는 중등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단원들은 어느 정도의 언급을 충분히 중등 개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근각계수의 관계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심화로 응용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예. 응용의 끝으로도 관계를 좀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 군과계수의 관계는 뭐 중3 과정에 들어 있다가 2015 개정이 되면서 고등으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배웠어요. 중3 때. 근데 현재는 고등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이런 개념들까지 소개를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단원들, 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심화 것 같아요.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 정도가 조금 이렇게 대부분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포함이 대부분 되어 있고, 뭐 나머지 정리 같은 단원은 들어있지 않은데, 근과계수와의 관계나 최대 최소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들 심화서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이 빨간색 단원들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데 좀 생소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딱 처음 보면 이 페이지의 구성 느낌이 어떠신가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수상은 거의 다 아는 단어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이게 중3 과정까지의 대수를 한 아이들이라면 수상은 거기서 그냥 살짝 뭔가를 더 배우는 느낌? 네. 그러면 애초에 그냥 고등수학을 처음부터 배우면 중등권 더 커버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런 질문 좀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구성된 내용들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원들별로 중등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해석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수상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안 되면 당연히 그 이후 과정들을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하 파트를 보시면 검정색보다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수학 쪽은 아이들이 생소한 단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생소한 단원들이고,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단원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들 이제 어머님들도 뭐 큰애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1차 고비가 찾아옵니다. 다음 시기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1, 2, 3 단원부터 쭉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나머지 정리 단원이 어렵다는 아이는 위의 단원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뭐 정석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보시면 2단원에도 있고 3단원에도 있고 4단원에도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중복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뭐 2차적인 포인트는 전 또 이쪽에 두고 싶어요. 2차 방정식이랑 최대 최소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서 아이들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후반에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네,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있죠. 원회 방정식 파트에서 수화를 고민하다가 또 3차 고비가 찾아옵니다. 많이 어렵죠. 생소하고. 보통 이제 원회 방정식 정도에서 한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오지 않나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거의 끝판왕이 부등식의 영역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부등식의 영역이요? 예전 지금은 없는 저는 엄청 쉽게 공부돼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네. 근데 이제 원회 방정식이 약간 체감상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확 확장되면서 이건 기하야 대수야 막 장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다른 친구 둘이서 도형과 함수 같은 애가 섞여가지고 하나로 합치돼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막 개념도 워낙 많고 많이 근데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요 대치 지역에서는 네,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원회 방정식이 다른 곳보다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게 초등부터 이제 뭐한 4, 5, 6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이제 수상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그 친구들이 중등 기하로 뭐 3-2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같이 나가고 병행하고 있을 거거든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렇죠. 감이 네,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원해방 정식을 배울 때쯤 되면 기하를 손을 뗀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런저런 성질들이 굉장히 낯설게 혹시 느껴요. SMAD 기하 수업을 들은 아이들 위주로 수업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네, 어머니 아이들이. 들으시면서 그냥 궁금하신 것들 바로바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어머니들도 이제 글 쓰시려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시기도 하시니까 남겨주시면 계속 저희가 이제 반영해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이게 또 뒤에 이제 질문 이제 답변 시간도 있으니까요. 뒤에 한 번에도 하도록 할 거지만 계속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집합 명제 쪽 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 요 고등 과정에서 다루게 될 이 명제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중등부터 쭉 배웠던 아이들은 이 단원에 대한 선생님이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사고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낸 후에 다음 단계로 자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어떤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중요시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 명제 단원의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아닐까? 저는 이런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아이들한테 무겁잖아요. 제가 그런 말도 좀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믿고 거르는 증명 문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선생님 이거 증명인데 저희 풀어요? 저희가 하나요? 그럼 풀어봐 하면, 네? 필기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필기할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은 당연히 안 푸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아와 대수 쪽에서의 증명 관계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그런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 단원마다 기하든 대수든 어떤 증명의 빈칸 채우기 논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에도 그 논리 흐름을 따라가면서 채워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건 논리 구조상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증명. 또 실제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증명 문제를 낼 수 없어요. 네, 내지 않기로 했고 그 증명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빈칸 채우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 문제는. 그것도 특히 객관식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정도를 올바르게 채운 것은 이런 문제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 명제 단어에 대한 전반적인 좀 능력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함수 파트들이죠. 28단원까지, 처음에 함수에 대한 정의를 24단원에서 뭐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 이미 배웠는데, 정확한 함수는 이때부터 시작이다. 네, 이 이론을 정확하게 배우고 합성은 어떻게 하고 역함수는 뭐고 또 여기 다항함수 쪽은 아이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1차, 2차 함수와 뭐 절대값이나 이런 가우스 기호 여러 가지 포함된 그래프들을 좀 그려보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우고 여기까지는 어쨌든 실제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후에 아이들이 배우게 될 어떤 초월 함수나 이쪽에 관련된 학습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뭐 이 마지막 단어는 이제 조합 파트죠. 어,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네, 거르고 하죠, 아이들은. 수상 배울 때 이 부분은 아나 거의 아이들은 나는 이 단어는 어렵고 잘 못하니까 28단원까지만 열심히 하자. 뭐 약간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근데 이게 경우의 수 쪽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중 중2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심화로 존재할 때는 여러 개념들이 있을 때는 중2까지만 잘하면 사실 거의 확통까지의 많은 개념들을 약간 담고 있고 막 응용 문제들도 많았었었는데 지금 초등 과정에서도 뭐 경우의 수 쪽 파트도 없고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에서도 너무 작게 배우잖아요. 이 사실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치인 건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빠르게 세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경우를 나눠서 세는 방법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많은 단원에서 조금 더 또 아이들이 또 수학이 더 예전보다 약해진 게 아닌가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20단원, 30단원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너무 단어예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능력치가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려면 정말 다양한 수학 파트가 존재하잖아요. 대수, 기하, 뭐 확률 쪽에 조합 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을 두루두루 본인이 잘 이해해서 내가 대수 문제를 푸는데 조합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을 갖다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모든 단어의 능력치가 상승이 돼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 교과 과정은 이 조합 파트에 대한 무게를 정말 많이 좀 없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수학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중고등 과정의 어떤 수학 내용 중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정말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뭔가 과거의 쉽게서 자료를 성공할 확률과 이 분석적인 통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겠지만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되어야 하는 파트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게 갑자기 뜬금없으면 실제 경우의 수랑 조합론은 도박 때문에 탄생했다고 뭐 네, 그런 그렇게 얘기도 얘기를 저는 하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이미 시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어느 단어를 공부할 때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을까요? 뭐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12시간 넘을 겁니다.
뭐 그런 느낌,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 배우면 트레이닝이 안 된 채 이렇게 쭉쭉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막 단어는 넘어가는데 자기 기술은 안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지울 수 있나요? 이거요. 한번 한 번에 지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학습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곱셈 공식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여기 써볼게요. 요런 형태의 곱셈 공식을 배우죠. 이 다항식을 전개하는 것도 애들이 이제 처음에 배웁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이 다항식을 곱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니?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얘네 둘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다항식 두 개를 곱하면 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한 3명 중 2명은 대답을 못합니다. 3분의 2 정도는. 한 명이 대답을 해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저의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한다. 뭐, 그러니까 진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제 이렇게 생긴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A와 B라는, C, D라는 길이를 주고, 결국은 요 사각형 전체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요 사각형 4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이런 식들이 된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후 과정들에 대한 식들을 뭐 암기를 한다든지 한 번쯤은 전개도 해보고 그런 학습 방법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전개하는 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나머지 정리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원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항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다항식을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항등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좁은 면에서만 문제들을 해석하고 접근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단원 쪽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후반부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기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페이지들은 중고등 수학의 단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기서 확장되는 개념들이다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화면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든 거 아시죠? 네, 네. 이 파트별로 이게 중등, 고등 과정에 어쨌든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파트별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제 요약해 놓은 마인드맵 화면이에요. 과거에 뭐 마인드맵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개념이 확장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보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노란색 처리된 것들은 중등 과정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파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도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할 개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고등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제 이런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수업에 녹여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빨간색은 실제로 중등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라는 형태로 개념을 이렇게 살짝 정리해보는 마인드맵이고 킬러 문제는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약간 요즘 킬러 문제 잘못 언급하면 잡혀가잖아요. 원래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도
뭐 선생님들마다 다들 이제 다르시니까 제가 이 페이지는 아이들이 어쨌든 고등 과정을 준비하는 학습법이 오늘 주제잖아요. 그 학습법 중에 가장 필수가 돼야 되는 건 어쨌든 중등 과정의 심화 완성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등 기준으로 이게 뭐 고등도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일 겁니다. 심화 문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정의와 개념을 묻는 문제인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해요. 어제도 제가 수업한 친구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떤 정의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는 아이가 알고 있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고민해서. 자, 그다음에 연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낸 문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원들이 좀 섞여 있어요. 한 문제 안에. 그리고 실제 중등 과정의 심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 과정에서 어떤 선행을 미리 경험한 아이라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네, 학년을 넘어선 문제들, 어떤 독특한 방법을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기하 문제들이 많죠. 뭐 붙여 돌리기도 해, 회전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갖다 붙여서 확보인 도형을 찾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통해서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좀 어려운, 네, 그런 유형. 그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이드 심화 문제들이 섞여 있는 형태를 저는 킬러 문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산도 복잡한데 단원들이 섞여 있으면서 어떤 독특한 사고력까지 요구하는 문제,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중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한두 개 정도만 혼합되어 있으면 뭐 아이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중킬러 문항으로 분류하는. 네, 중등 어쨌든 심화 문제들은 아이가 얼마나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고등 과정을 시작하는 아주 탄탄한 힘이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어떤 속도나 깊이도 분명히 다를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펼쳐내야 되고 본인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심한 문제를 간단하게 분류한 걸 한번 보여드렸고, 이건 일단 중학교 교재 기준으로 네, 지금 준비해 주신 이 거죠? 페이지는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중등 이제 교재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요 음영 처리로 한번 채워본 건데, 교재에 관련된 질문들도 나중에 편안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볍게만 네, 순서대로. 넘어갔네.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떤 유형을 다루는, 이제 개념서는 아니죠. 유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개념편 교재가 있긴 한데 유형별로 어떤 개념의 깊이나 문제 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RPM은 문제 수는 많고 개념의 깊이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심한 문제는 좀 적은 편이구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쉬운 교재라고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RPM도 정작 풀어보면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실제 뒤쪽 부분 기하 기준으로 저도 수업 많이 해보지만 레벨업 문제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RPM도 문제 집식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급을 만약에 A급 정도를 레벨 10이라고 두고 10이라고 두고 1부터 10까지 레벨로 했을 때 RPM은 기껏해야 뭐 2나 3밖에 안 되는 교재다. 뭐 연산책 같은 경우를 이제 수력 충전이나 뭐 연산책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1 정도로 두고 봤을 때, 근데 그 RPM 중에서도 그거를 실제 시켜봤을 때 정말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풀고 있느냐? 너 이거 합동 이거 그럼 이 문제 답은 맞췄어. 이거 합동 뭐야? 그 몰라요.
그냥 모양이 같아서 합동이라고 치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못 푸는 경우들도 많고 RPM 정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심화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심화가 아니고 그냥 약간의 이제 응용 문제 정도인데 실제 그런 것들도 정확히 논리적으로 푸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찝어보면 대수 쪽에서는 좀 어때요? RPM을 자기가 교재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라면, 네.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단원별로 마지막에 레벨업 문제라고 한 세네 문제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건 다 별도입니다. RPM을 하고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교재 분석을 한 거지, 이게 밑으로 갈수록 좋은 교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가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가 그냥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많은 책이 좋은 책이라면 얘는 A, 별표가 많은 책인 건가요, A, 이렇게? 예, A급. 그렇죠. 별표가 아이들이 많은 별표를 책, 많이 치게 별표를 되겠죠. 많이 하는 책. 어떻게 보면 별표 개수, 네. 실제 좋은 책이라는 건 저는 뭐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 그래 최종적으로는 그 A급을 하면 개념도 깊이 있게 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심한 문제도 많이 풀겠구나. 근데 말 그대로 별표도 많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기 걸 만들고 A급까지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되게 좋은 거지만 A급을 그러기에 A급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잘한 애들은 A급 할 때 우리도 A급 해야 돼. 이 논리적인 좀 모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좀 너무 좀 저질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부 잘한 애가 공부하다가 시험 하다가 떡볶이를 먹었다. 그럼 이제 소문 나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면 전교 1등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낮게 표현했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그 아이가 A급까지 풀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A급까지 밟아가게 됐느냐. 그 과정을 밟으려고 해야지 A급만을 밟으려고 하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실제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최근에 좀 이런 커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쌤, 센에 A급. A급을 섞어서 뭐 2-1을 완성하는 반? 네. 이런 원인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A급을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커리를 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선 조금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있을 거고 상당수는 여전히 떡볶이를 먹어야 한다 얘기처럼 A급을 그래도 해야지 우리 아이가 그만큼 하지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A급은 뭐 C스텝이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B스텝이나 A스텝 정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 힘든 일이고 그걸로 과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센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개념이 뭐가 나와 있다기보다는 개념은 증명도 아니고 그냥 요약된 결론이 하나 정도만 이제 문제별로 써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강사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센은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면 센도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집은 아니거든요. 유형들. 그러니까 사실상 센과 A급의 경우로 수업하는 경우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A급은 선생님이 사실상 대부분 풀어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과제를 해오거나 엄마랑 같이 해오거나 해서 아이가 논리적으로 푸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고요. 대부분 그냥 센으로 트레이닝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여요. 이건 약간 어머니들이 조금 더 심화를 해야 한다. 학원에서도 더 심화책을 해야지 엄마들이 선택한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낸 좀 약간 현실 아닌가?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 수업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센시에다가 스텝 A만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후반 단계에 그렇죠. 이제 내신 킬러 문제 같은 거 준비하고 마무리 단계에는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 수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 이제 센 B에 A급 C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별표. 근데 어쨌든 이 쿼리가 최근에 어느 정도 그래서 많이 오늘 보이고 하고 있어요.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큰 메인 얘기는 어디까지 풀어봤어요? 어느 교재를 하고 있어요가 아니고 현재 그 교재를 한 70% 가량은 아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건가요? 풀고 있는 건가요?를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어려운 걸 이해해 보는 거, 하나는 그걸 자기가 풀어내 보는 건데 또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뭐 영화를 보든 뭐 하든 어떤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문장 같은 걸 누가 해석해주면 맞네 맞는 말이야 하고 다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응용 문제들을 푸는 건 또 생각보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정말 그 아이가 배운 내용을 풀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아닌 친구들이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밟아서 꽤 이제 과정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아이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막 센 A급 하면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약간 집에서도 너무 많이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저거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과정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자기 시간을 잘 많이 못 갖더라고요. 학습의 계획이든 뭐든. 그런 가능성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시기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이라는 게 아주 많은 비율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개념에 대한 전달하죠. 그러면 기본 정석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아이와 같이 풀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출발부터 그 선생님의 풀이를 이해하는 수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따라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한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제 후반부의 문제들로 또 과제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이렇게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로서는 또 중학교 과정은 본인이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잘 풀고 뭐 완성도도 있었는데 고등수학을 하면서 푼 걸 이해하고 자기가 따라하는 형태로 학습을 가장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 앞으로의 수업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메인이 아니라 그 수업을 따라가는 형태의 수업에 놓여버리는 네, 그런 시기의 수업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듣고 아이가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말 부분은 좀 말 그대로 아이가 정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수상을 시작해 보면. 자,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부적절한 고등과정 학습법.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나는 그런 책이나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공부 못하는 비법.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비법에서 이제 목표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확실하게 더 안 좋습니다라는 경우들. 보통 성공하는 경우들만 얘기하니까 이랬을 때 실패한다에 대해서 잘 안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어머니들도 지금 뭐 둘째나 이렇게 있다면 첫째 경우에서 사실 저희도 이랬습니다라는 얘기들도 간단히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부적절한 고등학습법. 저는 이제 요즘은 많이 들리진 않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죠. 실력 정석부터 공부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지 않나요, 지금도? 존재할 수는 네,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봅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실력 정석부터 공부한다라는 그 전제에서 좀 아이가 사실상 기본 정석에 준하는 걸 결론적으로 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컬은 아니고 그건 비공식 컬이고 공식적으로는 고등 걸 처음 배우는데 이 정도 똘똘한 아이들은 실력 정석부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컬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 언니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 실력 정석부터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정석을 따로 어디서 해야 되겠네라는 계획을 하는 일부와 그걸 모르고 순수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똘똘했으니까 실력 정석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후자 아이들이 정석의 형태든 약간 정석 고등을 기본적인 걸 못 받아들이고 가면 와, 그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정말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이해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해만 하고 자기 손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들. 제가 갑자기 네, 윤성빈이라고 아시나요? 그 아이언맨이요. 네. 네, 이 금메달 그 스켈레톤 스켈레톤.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자기 종목에서 어쨌든 뭐 정점을 찍은 사람이고 최근에 이거 좀 많이 이 나왔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예능을 하면서 이 사람 점프도 한 1m씩 뛰잖아요. 스포츠 종목들에 엄청난 도전을 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보시면 운동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어떤 종목을 시작해도 거의 준프로급 이상의 실력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에 비유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정석부터 프로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대신 그 전에 그거에 준하는 게 쌓여 있었던 것도 맞는 거고. 굉장히 다른 능력치들이 많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중등을 열심히 해서 아주 뭐 성적도 괜찮고 심한 문제도 괜찮았어요. 괜찮게 완성도 이렇게 그런데 풀었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윤성빈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실력 정석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윤성빈이 그 정도 능력치까지 만들어지는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상당수가 거의 다 많이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타고난 것도 조금 있겠지만 꽤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트레이닝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역도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점프력 되게 높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체를 워낙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트레이닝 해야 한다.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도 그런 능력치가 나오는 거 아닐까. 좀 아주 낮은 가능성도 아이가 실력 정석부터 해서 잘해낼 확률은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자, 이 부적절한 학습 방법 중에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아이가 정말 본인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놓여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머님들의 어떤 수업의 선택으로 분명히 아이는 그 환경에 놓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진 것이 맞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끌려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나 흥미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뭐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가 뭐냐면 너 왜 그거 못 풀어내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준비나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주어줘.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든가 아니면 아이가 준비가 더 돼서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꽤 뭐 정석 정도 배우면 최소 3개월 정도 커리는 잡는 편일 건데 아이들이 어,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이제 그냥 선생님 설명이나 듣고 글씨나 적고 집에서 복습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무기력도 찾아오고 자기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제들 아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잘 배치돼서 한 계단 한 계단 배치되는지 보기 중요해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 과정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등 과정의 응용으로만 고등을 또 이제 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에서 설명하자면 곱셈을 받아들이지 않고 덧셈만 빨리 하고 덧셈으로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덧셈 같은 거 워낙 잘하는 친구들 자기는 곱셈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중등에서의 어떤 관계로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 준비한 문제가 있어서 네네. 그때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적절한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풀어내지 않는 모든 게 중요한 부적절한 거죠. 자기 손으로 이해만 하고 끝난 것이냐. 결국은 저는 이제 아주 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해만 먼저 하고 정말 선생님이 끌어주고 사실상 아이가 푸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문제하죠. 그런 문제 정말. 그걸 선생님이 끌어주고 대신 걸 복습으로도 확인하고 테스트 보고 뭐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량 중에서 좀 레벨이 올라갔을 때 요 정도도 가능해라는 그런 후반 부분이어야 되는 건 거지. 그게 거의 메인을 이루면서 그냥 계속 끌려가면 실제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푸는 과정이 많아야 합니다. 요 정도? 이거 일단 넘어갈까요? 이거 갑자기 이제 고등 과정은 대수잖아요. 대수가 대부분인 거 도형을 가지고 풀더라도 어떤 좌표 평면에 놓고 푸는 것이고 해석적으로 좀 풀고 하는 거니까
기하는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도형을 열심히 공부하고서 한참 달린 친구들이 고등과정이 이제 수학 상하를 약간 두 바퀴 이상 돌 정도 되면 두 바퀴 정도 돌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1년 정도 시간 동안 대수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시 같은 걸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1년 정도 후에 깜짝 놀랍니다. 기하가 정말 응용력이 거의 0이 된 거예요. 1년 정도 동안 기하를 다 까먹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아이들 선행 속도나 시기마다 좀 전략은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더 고등 과정이 이제 뭐 중1이나 뭐 그 정도 시작했다고 하면은 해당 학년의 내신 정도로 학기별로 그런 걸 좀 챙기면서 고등거에 집중하는 게 괜찮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선행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기하의 흐름이 너무 오래 끊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주 1회 정도라도 한 가닥 정도 기하를 잡고 쭉 꾸준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오늘은 가볍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 최근 설명에서도 기하가 1단계, 뭐 2단계, 3단계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 조합도 있고요. 3.5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각각 과정에 맞게끔 시험을 봐서 그 학생은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대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하에 대한 응용 능력도 필요한 부분들도 꽤 있긴 하지만 아예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어서 하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린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런 거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 좋습니다. 그럼 그래서 SM에도나 한진영 선생님은 그래서 수업을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뭐 그 얘기가 또 메인인 거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일단 진행하는 고등 수업에 대한 안내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수상화, 수원, 수특까지 공통, 이후 과정들은 선택 과정이고, 저희는 여기 고등기초라고 하는 수업을 고등의 어떤 공통 과정으로 좀 포함을 시켜봤어요. 이 고등기초라는 수업이 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등 대수 파트의 어떤 심화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네, 고등 연계 과정. 그러니까 어려운 중등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아이들의 어떤 시각, 또 다양한 방법들로의 접근, 그런 다양한 풀이 안에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계속 섞어서 아이들에게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단원들로 보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음영 처리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그 중등의 어려운 문제들, 대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는 수업이고요. 네, 이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이게 방학 특강인데요. 고등기초라는 수업으로 제가 진행할 고등기초 수업이 정말 아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하나하나의 힌트를 통해서 아이가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높여주는 형태의 수업이다. 그리고 심화 문제를 다루는 방법들을 좀 그 수업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많이 좀 풀기 어려워요.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어떤 친구는 본인이 알고 있는 도구적인 것들을 막 꺼내려고 애쓰기도 하고 좀 부족한 끈기에 있는 친구는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갑니다. 선생님의 풀이를 일단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한 단계 한 단계의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미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고등 연계에 관련된 얘기를 그 수업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이가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
단계별로 진행하는 고등 수업에 대한 안내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네, 그 문제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고등 수업의 경우에는 고등 기초 이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의 수상화 수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수업을 일단 여기서 기준으로 1단계. 말씀드리면 1단계 수업은 기본 정석에 있는 예제와 유제 문제들을 먼저 개념과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에 부합하는 RPM에 있는 문제 풀이를 아이들이 부교재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아이가 예제, 유제를 푼 후에 연습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하면 그 난이도의 격차가 조금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실제 그게 연습 부딪힙니다. 문제가 약간 평행 라인이나 트레이닝 쪽인 것보단 네. 정석 기준으로는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아예 예제 쪽에서 다뤄지지 않은 조금 더 응용 문제나 약간 새로운 개념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격차가 좀 있으니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뭐냐면 배웠고 자 연습 문제 풀어보자 했을 때 안 안 풀리는 거죠. 풀리는 네.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게 어머님이 끼고 푼다, 관련된 인강 같은 거를 사서 보여준다,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 아니면 그 숙제를 도와주면서 할 어디 다른 학원을 보낸다, 아니면 다 별표 쳐서 간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모든 과정 속에선 아이가 과제를 풀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스스로 고민하거나.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과정은 지나가고 있지만 실력이 잘 안 느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제를 약간 단계단 정도씩 낮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계별에서. 네, 맞습니다.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주어지는 그런 단계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단계 수업은 예제, 유제와 RPM의 부교재, 문제풀이들. 자, 2단계라는 수업은 이제 기본 정석에서 아까 봤죠?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를 아이들이 먼저 경험하고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해결하지 않았던 이제 2단계 수업에서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실력 정석 예제, 유제와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이들의 난이도가 조금 균형적이죠. 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이들이 이 RPM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후반 문제들 또는 쌤에 있는 B스텝 정도의 유형서를 병행하게 되고요. 자, 3단계 수업은 저희 이제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는 아직 하지 않았죠. 네, 그 수업이 3단계 수업의 메인이 되고요. 자, 그 문제들과 조금 평행선에 있는 이제 심화 문제들의 문제 풀이가 이렇게 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정석이라는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어쨌든 선택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제, 유제와 연습 문제의 난이도의 격차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심화 교재, 기본 교재가 뭐 같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고. 네, 1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예제에 난이도가 맞는 문제,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에 난이도가 맞는 문제, 이렇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조금은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고. 고등 과정을 어쨌든 조금만 자기 그 난이도 배치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공부하면 좀 실력이 안 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세분화한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뭐 기간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겠지만 수학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도는데 한 3개월 정도 보통 이제 보는 편들이 많고 그럼 아이들이 수학상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실력으로 이제 한 번 더 보게 됐을 때 6개월 정도를 소요하게 되는데 이 각 단계별이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씩이 잡혀 있잖아요. 수학상 같은 거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네, 이 전체적인 학습의 기간 같은 거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대신 조금 더 아이들이 단계별로 자기가 배운 걸 많은 문제 적용시키면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적인 부분을 좀 강화했다. 그럼 여기서 저도 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모든 아이들이 꼭 이렇게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끔 뭐 똘똘한 아이들이든 그런 친구들이 뭐 침수업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보면 기본 정석으로 충분히 이끌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긴 한데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 단계별로 거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걸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친구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네, 뭐 목표는 정말 아이가 잘 해낼 수 있게 능력치를 높여주기 위한 게 저희의 어쨌든 가장 큰 목표니까 해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는 수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교재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개념 노트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수상화, 수원 이제 이런 교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화는 이 교재 한 권에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개념에 대한 양과 그걸 적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제 그리고 선생님의 추가적인 설명들을 필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들을 이제 수상화를 다 담고 있는 노트예요. 아이가 공부하다가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노트고요. 자, 1, 2, 3단계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별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재들이고 상하 개념 노트 화면이고요. 여기서 그 회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 3단계 각각 수상은 16회, 하 수업은 18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2회 정도로 수업을 방학 특강이 아니고서 보통 정규적으로는 주 2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기 중에 있는 정규반 수업들은 모든 반들이 주 그럼 2회씩 이제 구성이 돼요. 평균적으로 2달 한 번 이제 한 그렇죠. 과정당 네, 2달 정도. 네. 한 달에 8회 수업을 기준으로 보면 수상은 2달, 수하는 2달 1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상 1, 2단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 1단계, 2단계를 배우게 돼요. 하 2단계까지 끝나고 난 친구는 이제 상을 3단계부터 배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 단계를 상일, 상이, 하일, 하이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기본 정석으로 상 한번 보고 이제 상을 봤으니 그냥 하를 한번 보고. 근데 이제 하는 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건 기본으로 전제하고서 이제 하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막 주는데 상에 있는 내용을 들은 적은 있지만 자기게 충분히 안 된 경우들이 또 하를 넘어가면서 이게 또 상하를 보는 긴 기간 동안 뭐 하나 자기게 잘 되지 않으면서 좀 기간이 흐른 애들도 좀 봤거든요. 그러면 거의 도형의 방정식 배울 때부터 네, 맞아. 엄마 난 하가 아닌 것 같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배운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실근의 개념에서 그래프의 교점이나 막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내려면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쪽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아이가 실력 문제들까지 좀 어려운 걸 다뤄보지 않았으니 그 원의 방정식이나 이쪽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깊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걸 배워요. 막 집합도 배우고. 근데 그건 또 할만하거든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약간 예, 독립적으로 예. 쓰니까. 네. 완전 다른 내용이고 반전도 되고 엄마 나 집합은 좀 할만한 것 같아 하고 시작하다 보면 명제지는 또 헉헉됩니다. 그러면 엄마 오늘 또 어려운 거 지났어. 함수를 배웠는데 이건 또 할만해.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수화가 끝나요. 그러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상 수화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럼 어머님들이 수상 수화를 기본 수업을 또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한번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실력 정석이나 어려운 문제들로 커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같은 걸 반복하면 좀 더 그렇죠. 나은데. 네. 네. 차라리 기본반에서 한번 더 들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선택하지 않으시는 네. 자, 그래서 저희 상하 1, 2단계를 이제 총 학습하게 되면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생각보다 길지 않죠. 금방 하면 수학을 어떻게 시작할까?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어떻게 시작할까? 읽으라고요, 네. 그러면? 자, 고등수학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자, 이게 아, 제가 네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그냥 시간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고등기초 수업은 방학 이번 방학 특강이군요. 네. 특강입니다.
예, 이게 7월 24일 날 시작하는 주 3회의 월수금 수업이고요. 요 고등기초라는 건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중등 심화와 고등 연계성의 무게를 둔 중등 대수의 심화 문제를 푸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디딤돌이 안전장치도 되고 중등에 대한 총정리, 감도 한번 다시 키우면서 고등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중에 일부분, 고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기서 경험해보면, 그러니까 미리 경험해보면서 확실하게 중고등의 디딤돌 역할을 많이 해주는 수업인 거고, 네. 요 수업 끝나면서도 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수학 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과목반으로 네. 수상 1단계 수업으로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 수학 기본 수업,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이후에 14일 날 개강하고 이 반이 이제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1단계 수업이 아니라 수학 기본 정석을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는 수업이 네, 월요일, 금요일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화를 3단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 3단계를 하고 있고 이게 15일 날 실력 연습 문제와 네,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는 수토반이고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특에 대한 얘기예요. 고등기초 수업이고 이 티맥도 반이 있네요. 네, 오전에 진행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이들 완성도를 위해서 좀 개인적인 질문도 받고 하는 클리닉이 좀 진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어, 50문항 정도씩. 평균이 아닙니다. 딱 네. 50문항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한 회차당. 어려운 문제들 50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20문제 가량을 이제 저와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개념 정리와 함께 심한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단계별 힌트로 아이들이 좀 다루고 가게 돼요. 만약에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과제를 거의 많이 끝내고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15문제 안 주고 남기고 다 아이들이 하고 갈 수 음.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집에서 추가적으로 숙제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운 일인데 클리닉에서는 많은 과제까지 이제 해결하고 갈 수 있게 아, 클리닉 같은 혹시 경우는. 수업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대수심화 수업, 이 고등기초 수업은요, 어머님들의 관여가 1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들어가면 우리 당연히 아이가 그렇죠. 고등 수학을 배울 수 있는 뭔가 자꾸 방해 요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등 기초 역시 고등 기초를 들을 정도의 학생들이 듣는 게 제일 아, 적절하고 물론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딱 보면 아시나요?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테스트죠. 사실 이제 테스트 통해서 이 아이는 바로 고등 수업 해도 될 정도로 감이 괜찮다. 중등께 또는 고등 기초를 밟고서 갖는 게 훨씬 안전해 보인다. 이 친구는 고등 기초도 경우에 따라서 좀 아직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할 거잖아요. 조금 더 중등에 대한 약점들을 만들고서 고등 기초 해보자 정도의 경우들도 나눌 수 있을 것인 거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 기초 저는 과제를 어머님들이 괜히 안 맞는 커리에 넣었을 때 과제를 막 챙겨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 숙제 어떻게 했어? 엄마랑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습이 있을수록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한 부분 더 적은 거니까 엄마한테 설명 들으면서 그냥 같이 한 거니까 이런 느낌. 선생님 저 어제 헬스장에서 아령 10kg짜리 들었어요. 과로 이제 엄마랑 같이요.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들어야 이제 느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학습에서는 뭐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로 또 힌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정도 관리가 또 들어가시죠. 네, 저희 이게 평소에 자주 드리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힌트를 아이가 어려운 순간에 어떤 고민을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렴 하고 이렇게 힌트를 수업 시간이나 그 외적인 시간에도 계속 제공을 하고요. 아이가 거기서 생각을 한번 더 이어나가 보는 것이 그게 발전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요 테스트지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화목 아이가 정규반 수상 1단계 수업으로 방학 후에 진행되는 반이고요. 음,
대수심화, 이 고등기초 수업의 이제 진행 방법입니다.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관련된 단원의 개념을 복습하고요. 필요한 내용들, 자, 개념 노트 역시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뤄봐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힌트 제공과 함께 아이들과 풀어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관리 시간도 갖고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본 다음 성적표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이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과제를 하잖아요. 1차적으로 먼저 채점을 해요. 그러면 그 채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분명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에게 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살짝 힌트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를 받고 아이가 추가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2차 채점까지 진행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고등기초 구성된 단원들이에요. 저희 이제 수업은 총 10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수, 그다음에 식에 관련된 내용, 방정식과 부등식, 그다음에 1, 2차 함수와 활용 문제들. 이게 중학교 1, 2, 3학년의 대수 파트의 내용들이 한 파트당 50문제씩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대수심화 개념 노트입니다. 어떤 관련된 개념들과 간단한 문제들 풀이 이렇게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이중근호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에서 접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라는 걸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여주고 아주 간략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봄으로써 아이가 수상화를 배울 때, 나 저거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라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실제 아이들의 해결하게 되는 그 교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게 정석책인 거 아시겠죠? 이 기본 정석에 있는 두 번째 10단원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에게 이제 중3 과정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풀이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단원이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여기 한번 써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입니다. 혹시 수상을 배운 아이가 있다면 자, 이 문제를 아이에게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여기 존재해요.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네요. 그리고 fx는 1이다라는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정석의 풀이에도 뭐 이런 형태로 적혀 있어요. fx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도 참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은. fx는 뭐냐면 2차 함수니까 x라는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2차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3 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아이들은 여기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x 절편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2차식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2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x 절편 두 개 이건 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fx라는 식을 찾아냈으니 아이들은 이제 fx는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겠죠. 얘가 이렇게 생긴 이 2차식이 1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는 이제 앞에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배웠거든요. 얘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요. 이제 2ax 이렇게 전개를 하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두 번째 문제에서는
fx 플러스 2가 0이 돼. 그러면 얘가 fx였으니까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이런 식을 만들어내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풀이 방법에 좀 국한되면 안 돼요. 고등기초 수업에서도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좀 문제를 꿰뚫어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fx라는 그래프와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와의 두 근이라는 건 교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여기 놔두고요.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여기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y는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x좌표 두 개를 더하세요.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두 근 사이에 x는 1이라는 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바로 평균값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정작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x 대신에 x 플러스 2라는 문자가 들어갔다면 아이들은 중3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평행이동의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 칸을 평행이동을 시켜볼까?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얘네들 더하고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원에서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법으로 고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간단한 풀이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뭐 자, 이렇게 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질문이 혹시 어머님들 하시면 또 해결을 해야 돼서 네.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네,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자, 중등 과정에서 해결 방법, 고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경험. 자, 이거 대수심화에서 테스트 진행하는 네, 화면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써있네. 일단 요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준톡 그 어머니들 신청 받을 때 뒤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미리 올려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써놨었거든요. 거기에서 올라온 질문 4개를 미리 써놨고요. 이거 이외에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빠르게 하고 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분이 이게 되게 길고 요게 이제 얘기해 보자면 좀 구체적인 경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효율적인 수학 학습법과 단원 평가 및 중간, 기말 학습 계획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학습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아이에게 맞는 어떤 난이도 선정 방법, 얼마 동안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집으로 얼마만큼 등의 양을 나눠서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평소 하루하루의 수학의 양과 적정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명확하게 일단 답변을 드리면 시험을 보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 아이와 함께 대면 상담을 하셔야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 처한 상황이 어떤지, 지금 현재 어떤 과정들로 총 양이 어느 정도 분량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정도가 파악이 돼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그래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약간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문제집 정도를 아이가 이제 중등 기준으로 고등 거에 대한 문제집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정성 이만하고 좀 얇은 문제집도 있고 할 건데 중등 기준의 일반적인 문제집들을 나갈 때는 보통 10번에서 12번 정도 동안 아이가 과제 해오고 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주 2회라 치면 3시간씩 주 2회면 그 수업 안에서 개념 설명 듣고 문제 같은 걸 조금 아이가 풀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과제를 해오려면 원래 또 집에서도 두세 시간 이상 적어도 투자를 해야 그것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취도 있게 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한 과정을 한번 쭉 보는데 한 달 반, 두 달, 주 2회씩 공부했을 때는 두 달 안쪽으로 한 과정씩을 쭉쭉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데 막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문제집들은 중등 기준으로 한 12번 뭐 정도에서 하나씩 좀 마무리하는 게 있다. 그리고 시간이나 뭐 양은 사실 정할 수가 있겠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그걸 올바르게 잡아주기 사실 힘들고 무조건 얼마만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시간 되게 느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번의 과제에 대한 양이 정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 투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또 어떤 시간만큼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부분도 설명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좀 부분. 쉽지 않은. 조금 더 혹시 요 써주신 어머니 있으시면 조금 더 아예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진철 쌤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고등 시작을 어쨌든 정석으로 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석의 팬입니다. 대화체로 적혀 있기도 하면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어김없이 적혀 있어. 그 책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대신 아이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그 책을 정독하면서 공부하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죠. 네, 근데 뭔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단계별 수업도 말씀드렸지만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이 좋은 수업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 문제들의 구성이나 개념에 대한 소개나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절하고 잘 쓰여진 책이 아닌가.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교재들로 만약에 시작한다. 예를 들면 개념서 중에 뭐 수학의 셈이라든지 풍산자 개념, 뭐 센 개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교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어떤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보다 그 문제로 개념을 배웠을 때 아이가 과제로 하게 될 그 문제들의 어떤 수준이 좀 적절한가.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이라면 연습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아이가 한 7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제가 부여되는지 네, 그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 문제집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기보단 아이의 가상 상황에 맞춰서 그 교재도 정하는 것도 좋고 그거에 맞춰서 과제가 어쨌든 적절한 난이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닝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과 성향의 아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과 성향, 문과 성향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당연히 뭐 수학, 과학 좋아하면 그냥 이과 성향 아니면 문과 성향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다른 과목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수학이 그냥 싫으면 문과 성향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수학에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문과적인 성향인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그래도 꽤 따라잡는 친구들 중에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암기하고 뭐하고 꼼꼼한 어떤 학습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있는데 수학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많은 공식을 암기하고 그 상황마다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수많은 경우마다의 어떤 내용을 쌓는. 근데 오히려 약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 공식을 아무것도 안 외우는 건 아니지만 몇몇 공식들로 응용을 잘 해내서 풀려는 성향이 강하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외워서 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성향인 아이들은 뭐 X, Y, Z일 때 중에서 X 궁금하면 이 공식, Y 궁금하면 이 공식 뭐 이렇게 막 경우를 나눠서 막 계속 암기해야 될 양을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수많은 많은 암기들이 있을 때는 그 응용하는 부분도 사실 더 힘들고 저는 결론적으로 수학을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아니고 암기 과목처럼 한 번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하나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그래도 이해하고 자기가 트레이닝 해보면서 그걸 많이 적용시켜보고 응용 문제 풀어내는 사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제대로 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하고 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지 수학이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다 원리 이해하고 문제 적용해보고 트레이닝 해보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시간 가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막 거속시 문제나 그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 되면 미래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고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학습을 진철 님이 많이 잘 해주시는 거잖아요. 전문.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면, 이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요,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막 뭔가를 따라서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그게 몸에 익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60% 이상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험상. 모르면서도 어느 정도 네, 따라갈 네.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셈에 있는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도 한 70%는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아이가 2학년 2학기 파트에 어떤 삼각형, 사각형부터 닮음에 대한 이 학습에서는 이제 분명히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 논리적인 전개가 없이는 그 답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아이는 이제 힘들어할 거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학습 상태로 수상도 어찌어찌 학습은 돼요. 그럼 약간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나 고등 수학 했다 이제 이런 느낌에. 그러다가 수화를 부딪히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완전한 문과 성향이라는 이 표현 안에 저는 아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라면 현실적으로 좀 더 늦기 전에 그런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아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수업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학년 2학기에 대한 학습을 한 아이라면 완전한 문과 성향이다? 그럼 저 2-2 아이 닮음 너무 못해요. 저는 사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좀 아이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수업이 정말 뭐 개인적인 수업이나 소수 수업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늦으시기 전에 네, 그런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또 마지막 질문이 네. 있으세요. 고등 수학을 시작 중인데 진도가 좀 늦어서 고민입니다. 수상을 처음 다 보고 있어요. 향후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좋은지, 아니면서 천천히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이게 뭐 사실 아이의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진도를 빨리 빼는 거. 약간 저는 제가 먼저 얘기 끊자면 사고력 같은 거랑 좀 비교되는데 사고력 수학 보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범위 후반에 이제 나중에 선행이 많이 돼서 배워야 될 범위들을 일부분 끄집어 갖고 와서 한번 이해해보고 해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아이의 어떤 학습에 이렇게 점을 몇 군데 찍어주는 거예요. 약간 바둑에서 이렇게 여기다 알을 하나씩 놓고 그게 나중에 큰 도형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형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찍어놓는 분위기인 거고 근데 그런 점들이 도움돼요. 왜냐면 실제 나중에 그거 배웠을 때 나 예전에 저거 배운 적 있는데 이런 게 도움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고력이 목표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고등 수학을 배워야 하는 관점에선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중에 몇몇 단원들을 뽑아서 살짝 해본다. 근데 그거 대수정리 아닌가요? 사실 좀 그렇게 보이고 근데 고등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메인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첫 한 바퀴는 그냥 쭉쭉 그냥 뭐 쭉쭉 한번 그냥 보고 두 번째 할 때 다시 자기 걸 만들 거야 해서 근데 그 첫 번째에서 쭉쭉 보기만 했고 트레이닝이 별로 안 됐냐 만약에 그럼 두 번째 볼 때도 그 처음 보는 것처럼 될 거거든요 두 어차피 번째는 실력시키실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 뭐냐면 첫 번째를 정석으로 한번 하면서 이런 개념 설명해서 그중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럼 부분적으로 이해했으면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된 것도 있고 빨랐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덜 됐을 거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천천히 보는 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첫 번째가 의미가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작아 보이는 거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원래 이해하고 자기 걸 만들어가야 하는 거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봤었던 사례 중에서는 아빠랑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대요. 뭐 인간 같은 거 보면서 선생님 저 설명 너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볍게 그 친구는 미적분까지 다 봤어요. 미적분까지 중1 정도, 6학년 정도에서 중1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거의 고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따라가 보고 큰 그림을 먼저 보자라는 어떤 계획. 저는 그 계획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3-1의 기본적인 문제를 못 푸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근데 미적분까지 지금 다 본 상태였던 거라고 이제 됐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그냥 끄덕이고 자기 손으로 트레이닝하면서 만든 게 아니면 그게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도움이 좀 덜 되지 않는가. 저는 빠르고 느린 걸 떠나서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손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나요? 빨라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성취도적인 부분,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정답률이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진도를 빨리 빼는 건 어쨌든 선생님이 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는 그 빠름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게 수상한 단원들이 앞쪽에 배치된 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원들에 대한 것이 보일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될 게 아,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곱셈공식 설명하고 이해됐니? 인수분해 설명 이해됐니? 이해는 됐지. 뭐 안 되나요? 그래서 다음 단원 가서 문제 풀어봐, 응용해서 풀어봐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정말 공식 안 한지 계속 반복하고 트레이닝하고 시험 보고 하고 그게 돼야 그 다음 단원에서 그걸 이제 응용해서 풀어내잖아요. 후반부 단원들의 완성도가 점점 낮아진 상태로 끝까지만 간 거기 때문에, 정말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리 빼는 거를 수상 쪽은 정말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단원을 진행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싶고, 그 후에 만약에 다른 수업을 또 선택하신다면 어머니가 꼭 기본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채우는 방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신 어머니들의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뭐 많이 네, 지금 이 채팅을 학생이 이름들은 네, 여기 됐고 이름들은 안 나오니까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치워주시고 여기다 놓고 하나씩 번을 할까요? 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돌아가니까 좀 느린 느낌이 있네요. 여기 복사되는 거 잠깐씩 읽어보고 계세요. 음, 팀. 뭐 이것도 그냥 얘기를 하고 이 부분만 네, 이 정도. 네, 좀 이 상담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상황인 것 같은 거는 가장 후반으로 배치하고 공통적인 상황, 뭔가 일반적인 얘기들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질문 자, 요거 지금 어머니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걸로 여기서도 뭐
위에 거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잘하는 편입니다. 4학년이고요. 2-2까지 했고요. 수상학까지 빨리 나가고 KMO 준비할까요? 아니면 중등 진도를 꼼꼼하게 나갈까요? 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까요? 일단 2-2까지 선행한 상황이면 3-1까지 잘 하시고 생각하셔도 될 것 네, 너무 같고요. 고민. 3-1, 3-2까지. 물론 3-1을 조금 고등수학과 병행하거나 미루는 경우들도 전략상 존재하는데 적어도 3-1은 고등과의 관련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3-1을 되게 잘 하고서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빨리 진도를 나가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진도를 수학 상학까지 나가고가 중요한 게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취도를 얼마만큼 형태로 가고 있는지도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어렵죠. 중등을 꼼꼼히 나가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KMO나 모나 경시, 심화 그 부분이 약간 선택적으로 나는 이거 아니고 경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을 꼼꼼히 공부해서 심화 정도 응용 문제들까지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고등수학을 나중에 시작하고 그 고등수학의 완성도에서 저는 판단 기준이 수학하라고 봅니다. 사고가 확 확장되는 거. 수학하 정도까지 잘 받아들이고 또는 그 중간중간에 제 기하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2단계나 기하 3단계 같은 걸 거치면서 조금 약간 준 경시 정도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도 기하 기준으로는 판단 요소가 돼요. 조합도 판단 요소가 되죠. 근데 그래서 고등 수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잘 된 친구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경시까지 갈지 말지를 정하는 저는 게 되는 거지. 미리 경시라는 목표를 무조건 두고 쭉쭉 커리를 끌고 나가거나 하기보단 그 완성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돼요. 과정의 완성으로. 그래서 저는 경시라는 목표를 살짝 잡아두고 동기부여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각각의 성취도를 보면서 수학 상학까지 정말 잘 완성되게 할 수 있느냐까지 보면서 그때 판단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얘가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인지를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는 일단 중등 진도를 먼저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보단 뭐 꼼꼼히 네, 맞아요. 꼼꼼히 정확하게 네.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알고 푸는지를 계속 체크받아야 됩니다. 그냥 답 맞았다고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알아? 설명해봐 라고 확인하고 기하든 대수든 그런 정도의 좀 꼼꼼함이든 열의가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사실상 비논리적으로 답만 맞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되게 후반에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상화 기본 실력 후에 수원을 배우고 있어요. 수상화 복습 문제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자, 뭐 기본 실력을 네, 어떤 교재로 아이가 학습을 했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 실력인 거니까 정석으로 했다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그, 수원을 배우고 있다. 복습 문제로는 사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고1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고등 수학, 센 정도 수학 비스텝 정도를 정말 대부분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 무언가 더 발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정말 논리적으로 센 비스텝 정도를 다 풀 수 있다면 그 정도? 저는 한 이 정도 봅니다. 쌤 B를 아이가 본인 실력으로 다 풀 수 있으면 고1이 됐을 때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상화를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심한 문제들이나 뭐 학교별로 어떤 킬러 문항 같은 것들에 대한 해결을 좀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인지가 궁금한데 수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하는 것보다 본인 기본 실력 교재 봤다면 무조건 쌤 추천해 드립니다. 2단계만 한겨. 그 정도? 근데 뭐 문제집으로는 센 수학도 있고요. 저는 약간의 뭐 완벽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RPM 고등수학 기준으로 센 그리고 이제 일품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계단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라벨도 있고 그런데 약간 심화 문제 양은 그러니까 블랙 라벨은 어렵긴 어렵지만 뒤에
극심화로 있는 문제들의 양은 오히려 좀 더 좁은 느낌이 있고 일품 같은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 기준으로 양은 꽤 많다고도 느껴지고요. 그 정도? 그리고 좀 약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 연습 문제를 한번 일단은부터 기본 연습 문제, 실력 연습 문제를 아이가 도전할 시간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방학특강 시작 전까지 3-1은 3-1까지가 완성이 될 건데 최고 수준 정도 문제집까지 해서 이게 최고 수준이 교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쵸? 최고 수준? 네. 네. 개념형 파워랑 특강 참석이 가능한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친구들은 일단 현재까지의 성취도 배운 데까지라도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테스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2-1까지는 꽤 괜찮고 3-1 이 상태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정도까지 확인되면 그럼 남은 부분에 대한 걸 성실하게 하면 가능합니다도 될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또 맞지 않는 그런 계단이 온 거니까 뭐그 정도? 혹시라도 이제 수업을 만약에 아이가 듣게 됐어요. 특강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그 수업에 아이가 오신 문제에 대한 양을 목표량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3-1 심화 교재까지 뭔가 깊이 있게 본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부에 따라서는 수상 1단계로의 수업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3-1을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개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고. 자, 그리고 네. 또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중1이고 수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심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2단계부터 들어도 됩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맞춤으로 대수 특강을 듣고요. 23일부터 기하 1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업, 저희랑 상담이 된 친구네요. 기아 2단계부터. 일단은 기아 1을 듣냐, 2를 듣냐는 거는 수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등을 다 배웠지만 너무 약한 친구들은 1단계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잘 자기 걸 그래도 이제 배우고 괜찮게 한 친구들은 2단계가 배울 때 맞거든요. 그래서 2단계부터 들어도 된다는 실장님이랑 얘기가 됐다면 2단계부터 듣는 게 맞을 것 같고 배수는 네 개별 맞춤으로 요건 이제 좀 애매하게 써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맞춤 수업을 통해서 대수 특강을 수강한다는 게 강특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혹시 맞춤 수업으로 대수 특강을 원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그 고등기초 수업인데 이거를 맞춤으로 지금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맞다고 보시면 지금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머니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수 특강이라는 게 어쨌든 3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뭔가 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형태의 그 오픈 강의인데 이게 맞춤 수업이면 아이들에게 뭔가 그런 시간적인 분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 거고 성강으로 그 오픈 강의보다 진도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비효율적일 거고 일단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가 대수를 저희가 아직 체크는 안 해봤는데 대수가 꽤 그래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고 그런 걸 계속 코치해주면서 하는 부분이라면 맞춤 수업 형태든 적절하게 문제들을 주면서 이제 맞춤 수업 안에서 다 이끌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되건 대수 정리도 아이들한테 끌어주고 심한 문제들도 존재해 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스스로 힘쓰나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땐 좀 다른 학습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특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맞춤 수업 같은 경우를 활용하자면 진철쌤이 이제 대수 정리를 다 수업 진행한 수업 영상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세트가. 제가 고등기초부터 네. 수상하에 1, 2단계까지의 수업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뭐 특수한 경우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해외에 있어서 아이가 수상을 현강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카톡으로 교류를 하고 아이의 질문을 해결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정말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이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네, 오히려 방특이 더 좋겠죠. 맞춤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 2-A급도 말씀하셨는데 성향이 같아요. 대수심화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맞춤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다던가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원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목표 설정이나 아이의 속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수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오신 네, 예정인 주말이어서 것 아마 다 둘 다 수업 중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여기 뭐 팀 수업이나 이런 문의는 전화를 한번 주시면 이거 실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뭐 사실 이게 수업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를 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뭐 개인 수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팀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 수업은 특정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간 내줘서 해주실 수 있냐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 팀 수업은 그럼 비슷한 아이가 몇 명 있는데 그럼 수업 형태를 이끌면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는 네, 뭐 어느 정도 다 조율 가능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여서 일단은 그거는 연락 주시면 기본적인 저희가 안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장님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몇 명을 모아오는 것보다도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원수는 좀 된 수업이 있었었는데 수준 차가 너무 커서 되게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부모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번에 어떤 자기 아는 엄마가 수학화 하자고 해가지고 수학화 그 방특에 이렇게 팀 수업을 하자고 해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 지금 그럼 선임 어디 하고 있어요? 2-2 하고 있다고 해서 아 어머니 그 제안을 주신 어머니랑 그 어머니한테 뭔가 이렇게 뭐 연락 받고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아, 차단하셔라. 아니 어떻게 2-2 배우고 있는 애한테 아 그냥 같이 하면 다 도움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다 전체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곧 저희가 이제 1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정말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될 때 그게 또 중요한 게 같아요. 12시가 넘었어요. 이럴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늘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초반에 준 주소가 저희가 사실 영어로 잔뜩 써 있고 그래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다른 주소가 좀 나간 게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어가지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죠. 지금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많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시고 학원으로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진철쌤, 실장님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학습에 대한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보는 눈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같은 어떤 상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주제 잡아가지고 아마 여름방학 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특별히 더 질문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시고 없으면 지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